미국에는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스탠딩 코미디.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병재도 지금 시도하고 있고, 예전에 잔이윤 씨도 이거 했었고, 이 데일리 쇼 진행하고 있는 그 트레버 노아라고 지금 제일 좋아하는 만담가입니다. 만담가인데 보고 있으면 참 진짜 재밌어요. 뭐 보시면 그 넷플릭스나 이런 데 보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은데, 한번 가지고 온 게 그게 뭐 주식이라는 건 오르고 내리는 겁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아무도 알 수 없는 건데, 그래도 이제 스포츠만큼 정말 이제 뭐 데이터 이런 거 많이 늘었죠. 아까 그 흉내냈던 거하고 똑같이. 경제 지표나 뭐 주식의 많은 뭐 파동 이런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책 사면 뭐 엘리어트 파동부터 시작해서 막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의 시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뭐 이름도 우리 왜 미국에서 다우존스 지수라고 하잖아요. 다우지수. 그 다우가 찰스다우입니다. 그냥 저도 좀 일찍 태어나가지고 뭐 하나 만들었으면 현두지수 뭐 이런 거 있을 텐데, 그 오죽하면, 그냥 외국에는 이름 많이 따오잖아요. 그죠? 이름으로 하는 건데, 야, 근데 이게, 이 얘기를 처음 한 게 1884년입니다. 이거 총 3명이서 이 선각자들이 이제 이 나름 이론을 이제 설파를 한 건데, 그게 지금까지도, 다우존스 지수는 정말 간단해요. 일단은, 산업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철강, 화학,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나눠가지고 대표적인 거 애들 뽑아서 30개를 뽑습니다. 그래서 얘를 주가를 다 합쳐서 나누기 30 하면 다우 지수예요. 졸라게 간단한 거지. 근데 이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다우 지수는 그때는 왜 그랬냐면, 아까 그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이게 뭐 분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던 시절이야. 1884년에 우리나라로 치면 아직 그 고종 때인가? 아니 그 언제냐?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되기도 전 아닙니까? 1905년에 나라 넘어가니까 구한말에 말 그대로 구한말. 한참 동학농민운동이 터지고 우금지 전투로 동학이 끝난 지 4년 후입니다. 그때 무슨 경제 지표가 있고 무슨 엑셀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전광판도 그때 칠판에다 적었습니다. 칠판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카페처럼 쫙 적어놓고 이렇게 하루에 지우고 쓰고 하는 거죠. 워렌 버핏이 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주식에 눈을 뜬 거예요. 보고 이제 이게 메뉴판에 적는 거지. 적는 건데 매일 바뀌잖아요, 이게. 신기해가지고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워렌 버핏도 그렇게 출발한 건데, 그 정도로 참 열악했습니다. 그때 무슨 뭐 개선할 게 뭐가 있으며. 그래서 주요 업계들, 그러니까 업계에서 1, 2등 하는 애들만 뽑아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나누기 30에서 이게 뭐냐면 평균 주가 보는 거예요. 평균 주가. 그러니까 주가들이, 그러니까 한 종목을 뭐 많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좀 여러 섹터에서 대장주들을 모아가지고 보면 주가가 평균적으로 좀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한 회사의 주식이 아니라 주가에 대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우존스는 이제, 다우지수는 옛날 거다 보니까 왜곡이 가능합니다. 이걸 떨어뜨리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5%만 떨어지면 자동 순환 프로그램이 걸려 있으니까 어떻게든 5%만 떨어뜨리면 후두둑 터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때 2월 초에도 한번 설명드렸듯이. 그러면 5%를 어떻게 빼겠습니까? 다우존스는 그냥 가중평균인 게 아니고 그냥 나누기 3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제일 작은 회사, 그 와중에 걔를 후드로 패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이제 가중평균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뒤지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정상이긴 하죠. 보완을 한 거니까. 근데 그때는 뭐 그런 게 없었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직도 굉장히 요긴합니다. 지금 주가가 쉽게 말해서 그냥 한 회사가 아니고 전체 주가가 지금 대강 많이 올랐는지 좀 떨어졌는지 보는 데는 그냥 직관적으로 평균 때리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 간단한 공식을 가지고 이제 주가의 흐름을 분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가라는 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데 여기에도 파동이 3개가 있다라는 거지. 이걸 가지고 대세 하락장, 대세 상승장을 맞췄는데 84년에 얘기를 해가지고 1884년에 얘기를 해가지고 1937년까지 다 맞춥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별로 안 틀려요. 그러니까 그때 게 아직도 쓰이는 겁니다. 그 구식 방법이. 그래서 지금 다오 이론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게 이 양반이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데가 월스트리트 저널이에요.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 1호입니다. 볼륨 1, 넘버 1. 예. 이게 언제입니까? 1889년 7월 8일이네요. 그때 2센트, 2센트였습니다. 야, 뭐, 이 보면 뭐, 근데 참 미국이 자본주의가 대단한 게 우리나라 구한말에 이렇게 신문에 뭐 캔사스 시티 2.75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있다는 게 참 우리의 자본주의의 역사에 비해서 굉장히 깊이가 있구나. 역사가 있죠. 우리 때 뭐 하고 있었죠? 그 민비가 나라 막으려 먹고 시절이었나? 아무튼 뭐 그랬을 겁니다. 아무튼 안 좋았으니까 나라 넘어갔겠지. 아무튼 이때부터 시작을 한 건데 그래서 다오 이론이란 게 뭐냐? 그러니까 다오 지수를 만드는 거는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30개를 뽑아가지고 나누는 방식을 해서 주가가 지금 최근 좀 올랐는지 내렸는지 보는 건데 요걸 가지고 세 가지의 파동을 구분해 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거기서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제 해변에 갔어. 그럼 파도가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고 있으니까 이 파도가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남자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이 물이 어디까지 들어올 건지. 그래서 짝대기를 하나 딱 들고 파도가 쭉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들어온 데다가 하나 딱 꽂아요. 그러면 다음 파도가 치잖아요. 근데 밀물대였던 거지. 파도가 여기 꽂았는데 여기까지 들어온 거야. 그런 식으로 계속 뒤로 간 거예요. 그런데 계속 뒤로 후퇴를 하잖아요. 나무 막대기가. 근데 이제 계속 밀물은 아닐 거잖아. 계속 밀물이면 지구온난화로 섬이 잠기는 거니까. 그럼 어느 순간 이제부터는 이제 여기 꽂혀 있는데 파도가 여기까지만 왔다가 또 여기까지만 왔다가 뒤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입니다. 밀물과 썰물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있고 대세가 있고 거기에 파도가 치는데 이게 2차적인 반동인데 이거는 대세하고 거꾸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밀물이라고 해도 파도가 한번 쭉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들어왔다 하는데 이게 업앤다운 하면서 물이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썰물일 때도 큰 파도가 한 번씩 쭉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세적인 거고 이건 2차적인 파동이고 그리고 하루하루의 움직임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세 개로 구분을 한 겁니다. 졸라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이 밀물이냐 썰물이냐 라는 판단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요때 사고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어려운 게 뭐예요? 요때가 어렵겠지. 더 내려갈 거냐. 이게 이 반동이 요렇게 될 반동인지 요렇게 될 반동인지 요게 이제 근데 이제 밀물일 때도 파도가 계속 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2차적인 반동에 대체 역행적인 반동에 참 잘 속는다. 건데 한번 뭐 나중에 또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우리 코스피 한번 볼까요? 코스피도 이제 물이 쭉 들어왔어요. 물이 최근에 가장 많이 들어 2003년부터 서브프라임 터지 직전까지 물이 쫙 들어왔는데 파도 많이 빠졌죠. 여기 때 파란색들 보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8%짜리예요. 지금 2월 달에 우리 얼마까지 빠졌습니까? 최대 9% 빠졌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까 업앤다운이에요. 그냥 파도 치는 거야. 뭐 별거 없어. 뭐 왜? 계산해 보니까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한 9% 정도 되는 최근의 조정은 1년에 뭐 한 1.6번, 그러니까 뭐 2년에 한 3번 가까이 나타났고 심지어 20%짜리의 급락도 매년에 0.7번 정도,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정도 있어 왔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건 20%짜리. 그때 차이나 쇼크 있었고 나중에 설명드릴 버냉키 쇼크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리고 서브프라임 처음 시작됐을 때 요때 털었어도 뭐 아주 좋았을 뻔했는데 2063까지도 고절어졌으니까 이런 거 보면 뭐 멀리 길게 보면 참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게 참 대세적하고 반대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혼란시킨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다우지수는 세 개로 구분했는데 그 세 개가 구분될 때 아까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이게 요거가 지금은 이제 하락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림은. 근데 지금 이게 요건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게 어렵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어디 구분하느냐? 그렇게 나눠서 보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 밀물을 만드는 조건은 뭐냐? 이거죠. 그리고 썰물로 전환되는 조건은 또 뭐냐? 실제 자연계에서는 이제 달의 인력이죠. 그죠? 달의 인력입니다. 자, 그러면 주식시장에는 뭐 어떤 게 있을까? 자, 가장 좋은 게 밀물은 제가 지난 강의도 설명드렸잖아요. 물가가 오르든 금리가 오르든 성장이 더 나오면 만사 오케이다. 성장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시중금리, 그 다음이 기준금리 이렇게 3층으로 쭉 가면 그냥 이건 밀물이다. 파도가 아무리 뒤로 빠져도 밀물이다라는 거 이거죠. 그런데 뭔가 좀 불안해지거나 아니면 밀물이긴 한데 파도가 너무 거세졌어. 물이 쫙 빠졌다가 크게 막 치고 변동성이 커졌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했더니 제가 얼마 전에는 또 미국에서 고점 논란이 있을 때 주로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수익률 곡선이 뭐 누우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설명 많이 드렸잖아요. 수익률 곡선이 눕는 거죠. 왜? 요거 두 개가 이렇게 스태핑 해야 되는데 하나 떨어지고 하나 올라가는 거지. 작년 말까지는 요거 때문에 뭐 미국 무너질 거라고 되게 말 많았어요. 그죠? 지금도 좀 스태프닝 해지다가 다시 약간 기울곤 있어. 근데 아직은 위험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진짜 문제. 지난주의 결론이죠. 성장보다 시중금리가 더 올라가면 답이 없네. 그럼 이제 하락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락으로 전환하더라. 근데 아까 이거 얘기하면서 그 수익률 곡선 뭐 얘기했는데 요즘 어떨까 해서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체크를 했는데 작년 말 그리고 근데 금리는 좀 많이 올랐죠. 금리는 올랐는데 기울기는 얼추 비슷합니다. 얼추 비슷해요. 얼추 비슷한데 일본은 금리 타겟제라서 정말 억지로 이렇게 부여잡고 있다는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두 번째 거는 지금은 다시 조금 더 누울 것 같긴 한데 요거 때문은 아닐 가능성이 좀 있고 문제는 요거거든요. 요거요. 그리고 트럼프가 뭐 보호무역이니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그렇게 되면 성장이 떨어지니까 성장이 떨어지고 미국의 물가는 올라가니까 이게 컷오프가 되면 대체 하락되는 거 아니야. 요거 때문에 그 고민을 많이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또 재미있는 일이 있어가지고 요거와 연관되는 건데 금요일에 뭐가 발표됐냐면 비농업 부분 그 고용지수가 발표됐어요. 시장에서는 지난달이 1월 달께 한 뭐 20만 몇천 개가 나왔다가 수정치가 나왔는데 23만 몇천 개가 나왔어요. 올해 늘었죠. 그리고 2월 달 건 한 20만 생각했는데 31만이 터졌어요. 그 30만짜리는 졸라게 오랜만입니다. 그러면 보통 1월 달에 고용이 좋아가지고 이제 임금이 오를 거니까 물가가 오르고 금리 올라가고 이제 우린 다 죽었구나 해가지고 2월 달에 그 난리를 쳤는데 이번에는 더 잘 나왔어요. 20만이 아니라 뭐 50%더 추가가 나왔잖아요. 60%가 나온 거 아니에요. 이런 서프라이즈가 없죠. 예상치의 60%를 오버슈팅을 했으니까. 그런데 1월하고 정반대 그림. 이게 뭐냐면 그때는 밤 시간이었으니까 선물이에요. 이게 S&P고 이게 나스닥인데 이게 나스닥 이게 S&P인데 뭐 거의 똑같죠. 발표되고 품었습니다. 원래는 뒤집어져 있었어야 되는데 왜 이랬을까? 시장 입장에서는 최고의 시나리오가 나온 거예요. 고용은 완전 늘었는데 임금이 안 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일단 고용 느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고용이 늘다 못해서 고용자 수가 이제 부족해지면 임금이 올라가니까 임금 올라가면 그게 당연히 물가를 자극하게 되고 그래서 금리를 생각보다 더 빠르게 올리게 되는 게 두려웠는데 임금 안 오르고 고용만 많이 된 거지. 멋진 거죠. 그리고 심지어 1월 달 것도 늘어버리고 20만에서 23만 가까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수정치가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수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물가는 자극 안 하고 고용이 완전히 좋아진 게 나오니까 그냥 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고용률 이제 60% 넘어갔거든요. 예. 고용이 늘어나는 거고 그 경제활동 참가율은 좀 떨어집니다. 이건 고령화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그대로입니다. 이런 어디 고용된 사람들의 비율이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이제 리타이어리가 되니까 지금 예전에 비해 한 800만 명 가까이 있는, 지금 미국 인구가 한 3억이 좀 넘잖아요. 한 800만 가까이 이제 최근에 리타이어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예전 기준보다는 좀 낮춰보는데 이게 내려가다가 옆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늙는 거는 똑같이 늙잖아요. 2년씩 늙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고 있는데, 물론 이때부터 급격하게 떨어지지 경기가 완전 안 좋으니까. 근데 이게 내려가다가 옆으로 간다는 것만 해도 늙고 있다는 뜻이죠. 왜? 리타이어는 자연 리타이어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고용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리고 구직 희망자 중에서 아직 이제 고용을 안 하는 사람들이 한 510만 명 정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금융위기 이전에 470만 명이었으니까 아직도 지금 임금에 쓸 수 있는 백수들은 한 100만 가까이 있다. 라는 게 나오면서 임금이 그렇게 가파르게 오를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이제 보고가 되면서 이제 주식이 품었던 거죠. 네, 그렇게 된 거고. 뭐 여기 보면 이게 다시 내려가다 눕기 시작한 게 여기 보면 한 10만 명 가까이가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경제 활동 인구로부터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유출은 어느 정도 되는데 유입이 더 많죠.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저게 누웠고, 그리고 아직은 다 소진하지 않았더라. 그리고 그 많은 고용이 어디서 나왔냐 했는데 참 우리로선 부러운 게 뭐냐면요. 그리고 하나 더 설명드린 게, 자, 고용은 20만 개 정도, 신규 고용은 20만 개 일자리를 예상을 했는데 실업률은 4.1에서 4.0으로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실업률이 안 떨어졌어. 고용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왜 실업률이 안 떨어집니까? 자, 목요일 스터디에서 배운 거죠. 실업률은 아예 손 놓고 있는 사람들은 실업률이 안 잡히죠. 네. 그런데 이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면 구해지니까 백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명이 실업률 밖에 있다가 들어왔어. 그러면 60만 명이 취업을 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실업자는 40만이 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실업률은 오히려 예상치보다 조금 위에 있었다. 네, 계속 다시 유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백수의 삶을 던지고. 근데 걔네들이 다 어디다 취업을 했냐? 뭐 아마존 이런 데면 좋겠지만 근데 우리로서는 정말 부러운 게 스몰 비즈니스, 그러니까 작은 소매업자나 뭐 이런 데서 신규 고용이 팡 터집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도 그 NFIB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로 치면 뭐 자영업자 연맹 이런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자영업자 분들한테 뭐 치킨집 사장님, 커피숍 사장님한테 다 설문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5년 됐습니다. 그 소기업 낙관 지수라고 해가지고 이게 36년 만에 최고치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고점이 1983년이에요. 36년 만에 자영업자들이 좋을 것 같아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반을 1점 기율을 넘어섰다는 거죠. 미국 경제 만만치 않구나. 부럽다. 이런 거죠.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미 자 경제 위기가 땅 터지고 경제 침체에 빡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부터 합니까? 중앙은행은 돈 풀죠. 금리 낮춥니다. 그죠? 그리고 정부가 막 이렇게 재정 정책을 써가지고 어떻게든 부양을 해요. 그런데 기업들은 그때 고용이나 투자를 늘립니까? 안 하죠. 최대한 있는 걸로 버팁니다. 왜? 아직 경기가 돌아왔다고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들은 그냥 금리가 싸서 아니면 나라가 노지를 해가지고 일어나는 1차적인 소비이기 때문에 그거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이걸 유동성 장세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마중물 효과를 해서 진짜 실물 경제로 녹아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실적 장세,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 실적 장세가 나타나는데 이제 소기업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물 경제가 거의 대부분 수혜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한 거지. 미국은 이제 불황을 타파하고 그 회복을 넘어서 확장을 넘어 이제는 과열을 고민해야 되는 수준까지 온 거예요. 버냉키한테 이제 버냉키나 옐런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은근히 이 세상에 진빚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미국만 놓고 보면 정말 잘했고 정말 좋은 어떻게든 뭐 다른 나라까지는 생각 못 하더라도 괜찮은 거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이제 물가는 어떤 속도로든 오를 것 같은데 그러면 미국 국채 가격이 또 떨어져서 미국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또 2월 초처럼 난리가 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2.9를 돌파합니다. 지금 이제 캡처할 때는 조금 내려왔는데 장중에 돌파를 했죠. 그랬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주식은 그날 강한 모습을 보여요. 왜? 뭐 처음이 화들짝 놀란 거지 뭐 이제는 뭐 다 각오했던 거고.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뭐 그 외국인이 한국 사람한테 쓴 책이 있죠. 뭐 인생은 뭐 속도보다 방향이다. 이런 좋은 책이 있는데 시장에서는 방향보다 속도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좋은 방향이라도 너무 세게 치면 힘들죠. 근데 이제 강도는 뭐 2.9 넘을 수 있다는 거 다 압니다. 한번 겪어봤고 그것 때문에 한번 난리도 한번 쳐봤고 근데 이제 속도의 문제겠죠. 속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2월 초에는 시장 급락의 한 원인이 됐다가 또 3월에는 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원인이 되는 참 그때그때 달라서 금융 공부라는 게 참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최근 사례를 보여드린 거고 최근 사례를 보여드리면 왜 이 긴 이야기를 했느냐 결론을 내기 위해서 자 기준금리보다 시중금리가 높고 시중금리보다 성장률이 높으면 대세 상승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장률에서 자연금리나 그러니까 서로 이제 정렬이 돼 있는데 서로 좁혀지면 이게 2차 반동이 나오는 거예요. 조정이 나오더라. 그런데 이게 넓어지면 실제 가는 것보다 더 세게 올라가서 확대가 일어나더라. 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2월 초는 딱 이거죠. 그죠? 왜? 시중금리가 올랐잖아요. 시중금리가 올라가지고 성장률을 히팅할 수 있다고 걱정이 되니까 이쪽으로 가다가 획 돌아서 이쪽으로 와서 급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조정이 아니고 하락이 되려면 뒤집어져야 됩니다. 자, 기준금리, 시장금리, 성장률에서 뭐 시장금리가 성장률을 넘어버리던가 아니면 기준금리가 장기금리, 시중금리를 넘어버리면 역정렬이 되는 거죠. 비정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대세 하락입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 왜? 성장은 정체되어 있는데 금리는 기업들이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고용이나 투자를 당연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한동안 분위기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대세 하락을 가는데 이 와중에서도 이게 역배열이 됐다가 돌아갈 것 같으면 반동이 나오고 더 심해지면 급락이 나오고 하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정말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건데 다우가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았는데요. 왜? 그때는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뭐 중립금리, 시장금리라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그때도 금리가 없었던 건 아닌데 그나마 다우가 얘기했던 거랑 가장 비슷한 지수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는 쉽죠. 간단합니다. 근데 미국만 놓고 보면 얘는 축소고 거의 많이 되돌아왔고 이제 앞으로 또 오히려 건강한 조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미국인이 아니잖아. 미국만 볼 건 아니잖아. 근데 미국은 중요합니다. 왜? 미국 시장이 갈 때 우리도 가는데 미국 시장이 안 가는데 우리만 가기엔 좀 힘들거든요. 자 그러면 주변에 한번 보겠습니다. 유로존, 일본, OECD 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냐면 경기 선행 지수예요. 경기 선행 지수인데 이게 영국이 한동안 안 좋았죠. 브렉시트 해가지고 근데 좋았던 것도 초반엔 좋았습니다. 파운드가 절하되니까 수출은 좋았는데 이제 좋았던 시절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유로존이나 이런 데서 약간 일단은 요거 보면 올라갔다가 약간 내려가냐. 그러니까 내려간다기보다는 이거는 뭐냐면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장이 미국만 지금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잖아요.
다른 애들은 성장 중인데 기준선 위에 있지만 그게 약간씩 속도 조절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영국은 이제 뭐 많이 빠져 있는데 뭐 영국은 하나만 놓고 보긴 그렇고. 자, 얘네들은 잘 사는 애들이고. 자, 신흥국 보겠습니다. 신흥국 보면 이 두 개가 날아가고 있네요. 브라질하고 러시아가 지금 브라질하고 러시아가 말 많은데 왜 이렇게 날아가냐? 지금 트럼프가 뭘 한다고 그래요? 예, 관세가 이제 보호무역이잖아요. 보호무역이 되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피곤하겠어요? 아니면은 아무리 보호무역을 해도 자원은 자기 땅에서 안 나면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원국이 유리하겠습니까? 수출주도국이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자원국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브라질, 러시아는 날아가고 대표적인 수출 대망인 한국과 중국은 헥헥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탄력이 좀 떨어진다고 말씀드린 게, 한국은 지금 보면 약간 꺾였죠. 약간 꺾여 있어요. 다른 애들보다 더 구질구질하게 돼 있어서 이게 그 작년 4분기까지는 기업이익이나 이런 게 좋았는데, 지난 강의 때 설명드린 ER이 올해 1분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2분기로 넘어가는데 이제 눈높이가 조정이 돼서 좀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여기 묻어 있었다. 왜? 이익 전망치가 깎였잖아요. 올라가다가 깎여서. 그런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다 트럼프 때문이죠. 이게 다 트럼프 때문. 자, 아메리카 퍼스트, 트럼프 퍼스트인데, 자, 이놈의 보호무역은 왜 하는 걸까? 지난주에도 보호무역 하다가 대공황 겪고 보호무역 하면 다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트럼프도 그걸 모르진 않을 거야. 그리고 참모들도 뭐 많이 잘려나가고 있지만 그 얘기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얘는 왜 이러고 있느냐. 이 사진 보면 딱 나오죠. 옆에 맥메스터나 뭐 비서실장이 서 있나요? 아니에요. 딱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 포스코 같은 작업복을 입고, 그리고 미국의 주류입니까, 솔직히? 네, 비주류죠. 가난한 흑인, 가난한 백인, 그리고 일단은 가난할 것 같은 흑인과 히스패닉들. 그렇잖아요. 그리고 설마 그 백악관에서 천장에 뭐 떨어질까봐 안전모를 갖고 오진 않았겠지. 퍼포먼스죠, 퍼포먼스.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오늘 트럼프가 똥소리 타는 이유가 또 하나 명확해졌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 보궐선거 있었는데요. 펜실베니아는 우리로 치면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몰빵한 데입니다. 우리로 치면 저 강원이나 저 경북 어디에 자유한국당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지원 유세도 하고, 그리고 여기가 러스트벨트, 그러니까 철강 뭐 이런 쪽, 석탄 이런 쪽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선거를 위한 공약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왜 이렇게 했냐 했더니, 원래는 지지율이 80대 20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대구 달서구 같은 느낌인 거지. 그랬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선거 직전까지 발표된 건 오차 범위 안에 들었고, 오늘 새벽에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민주당이 이겨가지고 코너의 민주당 후보가 닉사콘의 공화당 후보를 이겨가지고 보궐선거에 성공을 이겨냈거든요. 근데 이게 뭐 그렇다고 과반이 바뀌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그 지방선거에 그 보궐선거 붙어서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미니 총선이니 뭐니 해가지고, 특히 뭐 서울 지금 송파을이라든가 주목받는 곳이 있죠. 그런 데서 의석을 하나 뭐 역전을 한다든지 기존의 흐름과 반대가 나온다든지 하면 다음 총선 때까지 주도권을 쥐고 뭐 그걸 할 수 있는데, 요즘 민주당이 계속 이겨요. 민주당이 계속 이기고, 이게 미국은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있죠. 중간선거를 이제 상하원을 다시 하는데, 이 분위기로 가면 텃밭에서까지 내줬으면 과반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과반 놓칠. 그러면 지금 트럼프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행정부, 상원, 하원이 다 공화당이잖아요. 근데 행정부는 안 바뀌겠지만 탄핵 아닌 이상은. 근데 상하원 중에 하나라도 날아가면 이게 복잡해지거든요.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동네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물론 공화당의 지도부 누구냐?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난다. 하원 의장 있지 않습니까? 눈 부리부리하게 생긴 아저씨. 갑자기 짜증나네. 그 아저씨 이름을 헷갈릴 수가 없는데 얼굴이 막 아른거리는데. 아무튼 뭐 하원 의장. 알 것 같은데. 짜증나네요. 근데 지도부는 반대를 하는데, 문제는 지도부가 투표를 합니까? 유권자가 투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동네들, 트럼프의 지지를 많이 받았던 동네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현재 무역 정책이나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대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몰아봤더니 찬성이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반대가 훨씬 많은데. 그런데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는 찬성이 69, 58이 나온다는 거예요. 더 골 때리는 게 뭐냐면 관세를 때리는 바람에 물가가 올라도 찬성하느냐라고 하는데 공화당들은 과반이 찬성한다. 51% 찬성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트럼프는 장사치죠. 자, 지금 트럼프는 무슨 좌익 우익 따지면 어느 쪽이에요? 극우죠, 극우. 지금 홍준표와 똑같습니다. 홍준표가 갑자기 중도 보수 좌파에 대한 저변성을 넓히기 위해서 갑자기 사람이 된다든지 망언을 그만한다든지 해가지고 확장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차라리 이미 망해버린 보수 진영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콘크리트를 확보해서 집토끼 잡자. 들토끼는 됐고 집토끼 잡아서 나만의 왕국 만들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도 지금 트럼프가 자기가 대선을 어떻게 이겼어요? 그냥 힐러리가 하는 말 다 인정해서 신사처럼 해가지고 중도층의 표를 흡수해서 이겼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선거는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지율이 갑자기 전화 와서 물어보는 거하고 진짜 그날 그 시간까지 가서 투표해야 되는 거는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60%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안 갈 사람들이면 그죠? 망고 도루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걸 긁어줘야 됩니다. 투표에 나오게. 그렇게 해서 예상을 뒤집고 자기가 대통령 됐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결집했고 힐러리는 여론조사에서는 앞서고 뒤치락뒤치락 했지만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가 빠지면서 결과 마지막에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그날 새벽에 CNN이 힐러리 당선 91.9까지 방송했던 거 보고 자고 일어났더니 트럼프가 수락 연설을 하고 있고 그날이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트럼프는 딴 거 없어요. 일단 선거는 이기고 봐야지. 장사꾼은 뭡니까? 돈을 벌고 봐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평가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세계 무역, 보호무역의, 자유무역의 가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나를 지지해서 투표장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갈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겠다고 나가잖아. 심지어 물가가 올라도 찬성한다는데, 그죠? 물가가 안 오르면 70%예요, 70%. 그러면 적어도 선거 때까지는 이 개소리를 계속할 수밖에 없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일단 트럼프는 그래도 일반적인 대통령이면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는 그런데 그래도 EU나 이런 그 국제 WTO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차마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보통 인간입니까? 트럼프는 이제 원래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무서워요. 자기가 그걸로 성공했기 때문에 남 얘기를 안 들어요. 자기가 그걸로 성공했으니까. 그래서 절대 자수성가한 사람 밑에서 일을 배우겠다고 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득도를 하거나 골병 들어 죽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게 좀 있는데 지금 그래도 트럼프는 또 계산은 친 거지. 이 선거가 재선도 아닌데 너무 적을 많이 만들면 좀 나중에 좀 민망해질 수 있으니까 싸움을 하겠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 다 먹이겠다고 해놓고는 알고 보면 이게 무역 전쟁이 아니고 무역 도발인 거지. 왜? 지금 EU도 즉각적인 보복을 얘기하고 할리 데이비슨 버번 위스키 블라블라 하잖아. 그거 해봐야 40조예요. 미국하고 EU가 거래하는 무역량이 얼마인데 거기 40조 그냥 없어져도 표도 안 나는 거거든요. GDP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근데 언론에서는 무역 전쟁이 시작됐다.
트럼프는 고맙지.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다. 근데 전쟁을 한다고 나가는 사람이 죽창을 들고 있는 거죠. 예, 죽창을 들고 있는 거죠. 진짜 전면전을 할 생각도 없는 거고. 근데 이유는 가만히 있긴 그러니까 거기에 뭐 수준 맞는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빈정상할 수 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인은 오늘 하지만 시행은 보름 후에 하니까 보름 동안에 선물 보따리를 가져오는 진정한 친구들한테는 빼주겠다.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날 갑자기 윌버로스가 EU를 만나고 그러거든요. 그럼 유럽은 빼주겠네. 지금 우리만 왜 우리 빼주면 중국한테 너무 속이 보여서 그러려나. 아무튼 알고 보면 다 정치적 제스처다. 정치적 제스처라는 거고.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이대로 가면 위험해요. 공화당은. 이게 11월 중간 선거가 되면 상원은 일단은 공화당이 한 표 차이 과반이긴 한데요. 한 표 차이 과반인데 결국에는 이제 다시 싸워가지고 서로 기존 거 플러스 2를 하는 당이 이기는 건데 어차피 51대 49니까. 근데 이제 경합주나 이런 거를 또 정치 지형을 보면 요거는 되면 좋고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원하고 또 하원은 또 다르거든요. 하원은 우리나라 선거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중요한 겁니다. 지지율이 중요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민주당 지지율하고 공화당 지지율 지금 우리 민주당, 미국 민주당 비슷하네, 그죠? 근데 이제 자유당은 이렇게 되고 싶겠지만 다시는 안 될 것 같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차이가 꾸준하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거의 많게 날 때는 한 10% 정도 차이 나고. 근데 정당 지지율 10%면 졸라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게. 결국 선거는 50대 49 아닌가요? 뭐 미국은 약간 다르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 분위기가 공화당이 지금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오르는 것도 아니고 지지 박스권에 갇혔죠. 근데 얘도 박스인데 민주당 박스가 더 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근데 민주당이 뭔가를 해가지고 큰일 날 확률보다 트럼프가 헛짓거리를 지지율 더 까물 확률이 솔직히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11월 때까지 무사히 가주면, 만약에 하원이라도 민주당이 갖고 오면 하원에서 나가리 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 하원이 민주당한테 넘어가면 트럼프 세제개혁안 폐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의회에서 제끼면 땡이지 뭐. 그리고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래서 전면 폐기는 아니더라도 그냥 원래 중요한 거는 3분의 2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양당이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는 건데 어느 10년에 얼마까지는 과반만 돼도 오케이가 돼요. 그럼 민주당 단독으로 까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이만큼 감세였는데 요만큼 감세로 간다든지. 얼마든지 그게 가능해서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북한한테 받았잖아. 뭐라도 해야 돼. 김정은 그걸 다 읽지도 않았는데 알았다 만나겠다고 얘기했다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 만나자. 알았다 만났다. 오케이 그렇게 발표는 당신이 좀 해줘. 이거잖아요. 그리고 만나기 하루 전날에 와가지고 불러가지고 직감적인 왜 트럼프도 뭐가 필요합니다. 지금 11월이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이거 역전하려면 시간 좀 걸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드디어 우리의 그 세계 경제를 괴롭히던 아니 세계 평화를 괴롭힌 김정은과 해가지고 막 노벨상을 탈 수도 있다. 이 모든 게 나의 몫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싶겠죠. 얼마나 큰 이 떡밥입니까? 얼마나 큰 떡밥이에요. 그래서 11월 때까지는 이놈의 보호무역 때문에 자꾸 시끄러울 것이다. 공화당도 지금은 반대하잖아요. 근데 선거가 질 것 같으면 에라이 모르겠다 트럼프한테 지원사기 할 수 있어요. 그냥 지는 것보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거 좋아한다는데 그러면 한번 해보지 뭐. 일단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월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지금 철강하고 알루미늄만 가지고 지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차까지 늘어나는. 왜? 경합주가 있는데 경합주가 다 자동차 관련 그 산업들이 많은 도시들이에요.
아니, 많은 주기 때문에 다음은 근데 현대자동차는 엘레바마에 공장이 있어서 상관없어요. 기아가 멕시코에 있어서 좀 지랄이긴 한데. 그런데 나프타 친구들은 끼워줄 것 같으니까. 근데 아무튼 시장은 보호무역에 비용만 나오는데 혼자를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좀 같이 놉니다. 원래 이게 하늘색이 멕시코 페소고, 이게, 거꾸로 얘기했구나. 검은색이 멕시코 페소고, 하늘색이 그 캐나다 달러인데, 원래 따로 놀다가, 어느 순간 같이 움직이죠. 3월부터 트럼프가 본격 지랄을 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지금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뭐 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미국에는 S&P 500은 보호무역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 왜? 어차피 글로벌 플레이어예요. 삼성 이재용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나라에서 불매운동 해봐야 소용도 없잖아요. 삼성이 우리나라에서만 장사합니까? 아니잖아요. 글로벌 플레이어들이라서 보호무역이 되면 작은 회사들이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대형 기업들이 있는 S&P 500보다 러셀 2000이라고 해서 2000개 다 모아놓은 게 더 잘 올라가죠. 이게 보호무역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그게 이제 시장에도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 일단 11월까지 자동차까지 무역전쟁을 얘기하면 그때 또 이유도 차 대마왕 독일이 있어가지고, 나를 그거 갖고 뭐 찌지고 뽑고 싸우겠지만, 선거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공화당까지 동참을 할지 안 할지 봐야 되는데, 근데 미국의 진짜 목표는 다 죽는 보호무역이 아니라 약달러입니다, 약달러. 그러니까, 보호무역을 해, 우리 같이 다 죽자라고 그냥 미친놈 전략을 한 다음에, 그나마 다른 떡밥을 제공하는 애들한테는 풀어주고, 그러면 전 세계가, 아니,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면, 내가 뭐 요즘에 말이야, 내가 경상적자 재정적 너무 많아가지고 미국이 너무 힘드니까 좀 우리 약달러로 갈 테니까 좀 도와주지 그래? 뭐 이거거든요. 미국이 진짜 원하는 건 약달러예요. 약달러입니다. 근데 얼마 전 몇 년 전 G20에서 모여가지고 더 이상 우리 화폐 절하해가지고 화폐 전쟁하지 말자. 이러다가 우리 다 이거는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안 하기로 했는데. 그걸 내가 좀 할 테니까 눈 감아 주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그냥 얘기하면 미친 거 아니면 우리 약속했잖아. 왜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라고 하니까 갑자기 가지고 우리 다 죽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왜 그래? 하면 내가 사실은 이래 하니까 이게 트럼프는 맨날 그런 식입니다. 일단 처음에 지르고 그냥 큰 거 던전 다음에 좀 달래려고 하면 이제 그때 이제 썰을 풀면서 이제 받을 거 받고. 그래서 이번에도 1월 말에 문호신 장관이 미국은 약달러를 선호한다고 아예 속내를 드러냈어. 이제 대놓고. 절대 하면 안 되니. 안 그래도 의심하고 있거든. 저것들 저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야. 저거.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뭐 어쩌겠어라고 그냥 마음에 안 들지만 똥심은 표정으로 앉아 있는데 와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약달러가 좋은 것 같아 이랬더니 그 일본하고 유럽 이런 데에서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 걔네들도 한때는 좋았잖아요. 2014년 막 유로존 돈 찍고 막 할 때 그래서 이머징 뭐 죽어나갈 때 자기들 잘 나갔잖아. 근데 이제 그걸 안 하기로 해가지고 심기가 불편한데 미국이 와가지고 이제 슬슬 이제 공짜밥을 먹고 있으니 근데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짜증 나잖아요. 아니 저것들이 보자 하니까 염치가 없네 염치가 뭐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일본도 처음으로 계기지 않습니까? 아니 그 얘기는 지금 G7에서 해야지 왜 이런 데서 하냐. 그러니까 무슨 말도 안 된다고 말을 못 하는데 심기 불편함을 드러냈잖아요. 그리고 20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그럼 저것들은 아예 그냥 약달러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갑자기 양적 완화를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약달러를 더 도와주는 꼴이 되겠네? 그럼 우리는 졸라게 말을 아껴야겠구만. 라고 해서 이번에, 20위는 기자회견 매달 하거든요. 그래서 동결하고, 뭐, 문구 삭제한 다음에 이제 유로가 강해지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보호무역 때문에 성장이 더뎌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 얘기를 합니다. 성명서는 그 문구가 삭제가 됐는데, 뒤풀이에서 계속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의 보호무역으로 아예 딱 집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올려야 되는 건 맞는데 줄이고 결국에 금리 인상까지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약간을 도와줘 미국만 좋은 일을 하는 건 나는 그거는 좀 그 꼴은 못 보는 보고 싶지 않다 뭐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랬는데 어쨌든 미국은 힘이 있으니까 어디든 나와가지고 재무장관이나 대통령이 약달러가 좋다 하면 약달러가 돼요. 강달러가 좋다면 강달러가 되고 정말 쉽습니다. 워렌 버핏이 돈 버는 건 똑같죠. 아무 주식을 삽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다 나 오늘 이 주식 하면 다음 날부터 상한까지 뭐 얼마나 좋아. 실제로 약달러 지지발을 하면 여기 달러 쭉쭉 빠져요 그냥. 지금 이게 가장 마지막에 무너진이었죠. 그 이후로도 약간 잘 안 보이겠지만 폭 내려앉았죠. 그런 거 보면 참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융위기 터져가지고 제일 먼저 회복한 게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성장을 하고 소비를 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그 바람을 타고 이제 겨우 살아난 건 맞긴 맞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야 우리도 좀 하자 이거죠. 그럼 우리도 수출해가지고 좀 돈도 좀 벌고 싶으니까 수출하려면 약달러를 해가지고 좀 하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좀 통화 절상을 받아들여가지고 소비를 좀 하고 내수를 좀 키우지 그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2017년에 그냥 입 다물고 했잖아요. 우리 원화도 얼마나 강해졌습니까? 수출에 도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래도 미국이 잘 나가고 미국 시장에 팔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쟤네들이 이걸 받아들이네라는 분위기가 되면서 이제 쟤네들이 이제 내수나 뭔가를 하겠구나 해서 달러들이 오히려 나와가지고 약달러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 건데 참 지금 현재 세계는 트럼프 월드죠. 이제 옛날에 트럼프 월드는 아파트였는데 이제 지구를 얘기합니다. 트럼프 월드는 이제 지구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그냥 돈은 졸라게 많았는데 돈 많은 졸부잖아요. 미국의 주류가 아닙니다. 전통 부자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뼈대 없는 그냥 그런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떼부자 재벌 이렇게 하지만 이게 또 부자들의 세계에 가면 또 이 전통이 중요하잖아요. 뭔가 명예가 중요해. 돈은 다 많고, 그죠? 트럼프보다는 좀 덜 많을 수 있어도 충분히 있고. 근데 이런 양반들의 특징이 좌우성가해가지고 약간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지 마음대로 사업하다 보니까 소위 양반들이 하는 방식 이런 거를 신경 안 씁니다. 채통이 있지 이런 거 없어요. 돈 벌면 장땡 아니면 돈이 인격이다. 실적이 인격이지 뭐. 그 말이잖아요. 그게 아메리칸 퍼스트, 트럼프 퍼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트럼프 월드 1년 동안 살고 있는데 참 현기증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자신의 성공 경험을 그냥 누구의 조언을 듣기보다는 그냥 자기 고집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프레임으로 해석이 잘 안 되는 인간이에요. 좀 익숙해지려 하면 은퇴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그래도 초반보다는 조금 알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를 보면 그냥 하나의 또 중요한 챕터가 뭐냐면 트럼프는 그래 지금 보호무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보호무역은 정치적 재수출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그러기에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시기가 적절하고 그리고 공화당의 수세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전에 부시도 한번 그랬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역 전쟁은 진짜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죠. 북한이 그때 핵미사일 쏘니 많이 했을 때도 짓는 개는 물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재수출을 취하고 외부적으로는 우리 그냥 관세 다 때려버릴 거야 라고 하면 뒤에서 이제 돈을 찔러주는 형님 저는 좀 빼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럼 뒷돈 챙기고 그리고 챙긴 걸 가지고 내가 이걸 해냈다 아메리칸 퍼스트 얼마나 좋아. 얘가 왜 돈을 많이 벌었는지 알겠죠. 돈을 벌려면 이렇게 돈의 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호무역은 저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실제 보호무역이 벌어지면 큰 문제가 되는데 우려할 수준으로 되기보다는 얘는 그냥 하나의 쇼맨십에 가깝다. 미국이 그렇잖아요. 제 어릴 때 프로레슬링 얼마나 유명해요. WWF. 그때 워리어하고 헐크 나올 때 그냥 이제 다 짜고 치는 게 눈에 보이는데도 막 쇼맨십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다고 막 흥분을 하고, 미국은 원래 그런 동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쇼맨십이다. 근데 이제 하나 조금 찝찝한 게 뭐냐면, 이 양반의 속을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구글링을 열심히 찾았는데, 외국에는 혈액형을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모르긴 해도 AB형일 것 같은데. 그 AB형 특징이 뭡니까? 속을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보통 의장이 되고 이러면, 처음에 좀 실수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갑자기 감투를 쓰고 하니까 적응이 안 돼가지고 기자한테 엄한 말 했다가 막 보도되고 해가지고 예전에 그 달고 다른 버냉키도 여기자가 있었는데 그 연준 출입 기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여자가 좀 예뻤는지 이렇게 따로 뭐 미투를 했다는 게 아니고 잠깐 이제 자기 생각을 그냥 얘기를 했는데 보도가 돼가지고 한번 식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은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왜 고등학교 동창이라서 20년을 알고 지냈는데 속을 모르겠는 친구들 거기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친구들 대부분 AB형이더라. 그래서 역시 제롬 파월 블러드 타입 해가지고 졸라게 검색해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어딘가 있는데 다른 보고서가 많아서 그런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청문회 2번 하고는 별 말이 없어요. 어디 가서 한마디 할 법도 한데, 아니면 어디 대학 강연 가가지고 한마디 한다든지, 그냥 강연인 것 같으면서도 시장에 던진 메시지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집에 앉아가지고, 딱 해야 될 것만 나와가지고, 딱 해야 될 말만 했어. 아직. 그것도 2번밖에 안 해가지고, 아직은 속을 모르겠는데, 그럼 일단은, 상원, 하원 청문회하고 또 1월 FOMC 회의록을 이제 일단 보면 변화가 뭐냐면, 일단 작년 12월 기준으로 보았을 때 중립금리는 2.75입니다. 지금은 3.1 정도까지 조금 올라가 있기도 하고, 이 계산하기에 따라서 그냥 3 혹은 낮으면 2.75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현재 연방금리가 1.5죠. 하단 1.2고 상단이 1.5니까 그냥 상단을 얘기하니까 1.5인데, 자, 그러면 빵에서 출발해서 3%로 가는데 딱 중간쯤이네요. 그래서 중반을 지나고 있는데, 연준이 맨날 하는 성명서에 틀린 그림 찾기거든요. 그거는 틀린 그림 지난달하고 포개 보면 단어 하나가 빠지고 들어가고 차이예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틀린 그림 찾기인데 1월달에 뭐가 나왔냐? further, 즉 우리로 치면 더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 점진적인 그러니까 연준 의사록에 더라는 말이 further가 나오면 이번에 금리 인상 사이클의 절반을 지나면 절반 딱 됐을 때부터 더 하다가 인상 끝날 때까지 더가 있어요. 음주운전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00년 12월에도 그때는 이제 좀 더였어요. some further였는데 그게 2006년 끝날 때까지 계속 그 단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해석이 가냐면 일단 중간은 지났구나. 일단 중반은 지났고, 그리고 이 단어가 사라질 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할 건데, 한 3% 정도까지 보면은, 올해는 일단은 말은 3번이라고 하는데, IB들의 절반 이상이 4번 이상을 좀 점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2.95를 다시 찍었을 때도 꼼짝 안 했던 게, 이제 각오를 더 높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3번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4번 혹은 5번도 각오가 있기 때문에 2.9에 놀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단어 하나가 그럼 중간 지났으면 내비게이션도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해요? 라고 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연준 의장이 바뀌면 본인도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걸 정책을 갑자기 바꾸고 싶어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죠? 한참 금리 인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아예 성명서에 자기들끼리 암호가 있어요. 그래서 퍼더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럼 이게 1.5가 딱 될 때 더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딱 중반이니까 3까지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갑자기 동결한다거나 하면 시장이 너무 갑자기 달러 약세로 가든지 아니면 반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전임자가 하던 대로 묻어가는 게 안전빵이죠. 안전빵이라서 2006년에 그러니까 2005년 12월에 좀 더라는 말이 나왔는데 2006년에
버냉키가 취임을 해요. 근데 버냉키는 헬리콥터 밴이었잖아요. 대마왕 비둘기가 등장한 겁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무슨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와, 드디어 비둘기 중에 비둘기가 왔으니까, 이제 더 그 글자를 없애버리고, 여기서 동결해 주시겠지라고 해서 김칫국을 그랑대로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성명서가 나오는데, 그대로 앞에 펌만 더 붙어가지고, 원래는 더였는데, 펌 퍼더 해가지고, 그냥 계속 가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 거기서도 물가에 대한, 어디 가가지고 물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갈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김칫국을 마시다가 사례가 걸려가지고 토하기 시작하죠. 그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잖아요. 번역기죠. 우리나라도 18% 빠졌어요, 그때. 기대가 너무 컸던 거지. 기대가 너무 컸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연준 성명서는 출력해가지고 포갠 다음에 하늘에 비춰보면 돼요. 그런 다음에 뭐가 바뀌었는지 보고, 그게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나 찾아보면 또 있습니다. 있어요. 이게 암호라니까. 암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보내기 좋고 한 18% 20% 빠져가지고 돌아오는데 한 3-4달 걸렸고요. 물론 그러고 나서 아주 잘 갔죠. 그냥 그게 문제가 됐기보다는 기대에 좀 달렸던 걸 토해내고 다시 이제 털고 받아들고 내려놓고 다시 출발해서 그냥 계속 갔죠. 2006년부터 2007, 8년까지 얼마나 갔습니까? 서브프라임 직전까지. 그래서 근데 그 버냉키는 평생 불황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황에 대해서 평생을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연준 의장일 때 때마침 불황이 와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진두지휘가 불황에서 건져냈잖아요. 그러면 그 후임자인 옐런은 어떤 게 전공자였냐면 그 노동경제학. 그러니까 버냉키하고 조금 달라요. 버냉키는 말 그대로 이제 그 디플레이션에 대한 디플레이션에 대한 걸 공부 많이 했다면, 이 사람은 그런 시기 때 노동을 어떻게, 고용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공부한 사람.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지. 이 사람은 불황에서 미국을 구했고요. 그리고 그 불황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실업자들을 실업률 4.1에 빛나고,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임기였던 1월, 2월 고용 신규 창출 보십시오. 20만, 30만 찍잖아요. 멋진 거지. 대단하다. 멋있다. 역시 학자라는 게 저런 거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관료인데 관료의 모습이다. 너무 친미주의자 아니라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지. 잘했잖아요. 얼마나 더 잘하라고. 근데 옐런도 그랬습니다. 버냉키가 이제 양적 완화는 모든 건 너무 카리스마 있게 진두지휘를 하다가 자기는 이제 버냉키가 이제 2번만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옐런이 된 건데, 그때 이제 시장이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저 양반이 또 갑자기 또 다른 말 하면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옐런은 그냥 오빠가 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던 거였는데,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늘 하던 대로 오빠가 하는 대로 따라갈 것이다. 라고 여러 번 주장을 해서 시장을 안심시켜요. 금융시장을 안심시키고, 그 금융시장이 좀 조용조용할 때, 그때 고용 창출을 위해서 많은 정책적인 시도를 했었죠. 근데 이제 옐런은 한 번밖에 못했죠. 연임을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잘랐습니다. 왜 트럼프는 잘랐냐? 후보 때 한 얘기는 그냥 오바마가 뽑았기 때문에 싫었던 거고, 근데 해보니까 옐런이 되게 잘해. 그래서 계속 쓰려고 했는데 마지막에서 걸린 거예요.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이고 어느 정도 가이던스가 다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트럼프가 그 기준금리 낮은 결 좋다 하더라도 그걸 돌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회적인 방법이 뭐냐? 금융규제 완화를 하려고 하는데 옐런이 그걸 반대했어요. 왜? 옐런은 그때 한참 불황이 심각하고 할 때 연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규제품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 올리는 걸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옐런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를 굽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면 해야죠 하는 게 파월이었고, 그래서 파월을 지명한 겁니다. 파월은 일단은 이 사람은 변호사 출신인데 그 전에 정치학 학사예요. 정치학 학사의 석사는 또 법학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하다가 연준에 어떻게 들어가 금융권에 좀 일을 좀 하다가 그러니까 변호사인데 그렇다고 뭐 사건 반장이 나오는 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 기업들끼리 이제 금융 관련 그런 로펌에 있다가 그래서 그게 또 인연이 돼서 이제 연준에 6년을 몸 담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뭐 트럼프는 뚜렷한 거죠. 그냥 하던 대로 하는데 하던 대로보다 조금 약하게 하고 금리 인상 조금 약하게 하고 규제를 푸는 쪽으로. 근데 파월 입장에서는 일단은 파월은 정치적 소신이 있어가지고 막 이걸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버냉키나 옐런이나 그린스pan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장이지만 그 의장은 보통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실무진들 이사진들 모아놓고 의견 수렴해가지고 다 결정을 지어주는 사람이 의장인데 지금까지 옐런이나 버냉키는 자기들이 주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일단 그렇게 하기는 힘든 성격이기도 하고 그리고 트럼프가 보니까 제 말 안 들으면 너 연임이고 나발이고 없네? 옐런이 얼마나 잘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한 번에 잘라버리잖아요. 한 번 하고 잘린 경우 굉장히 드뭅니다. 그 연준 의장한테 갑자기 재무부 장관 임명돼가지고 갔던 사람 제외하고는 아무리 병신이라도 두 번은 해요. 정말 병신이라서 1년 만에 날아간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뭐 옛날이긴 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능욕당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능욕 전문가잖아, 트럼프는. 사람 엿먹이는데 이런 또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월 입장에서 트럼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트럼프가 규제 완화하라고 하니까 뒤에서 규제 완화 시작되고 있고. 그리고, 아직도 좀 제가 찝찝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처음에 청문회 할 때 조금 늘 하던, 금리 인상 4번 안 한다 얘기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한번 흔들려가지고 자기도 처음에 놀란 거예요. 자기의 영향력에 자기도 놀랬겠지. 이렇게까지 반응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청문회 가가지고는 이제 좀 완화적인 발언을 한 건데 진짜 그 시장을 달래려고 한 건지 근데 달랜다고 한 말이 트럼프 말하고 똑같아요. 지금 연준에서 옐런이나 아니면 스탠리 피셔나 윌리엄 더들리나 좀 이제 메이저들이 트럼프의 재정정책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가 안 되니까 지금 뭐 피셔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굳이 남아있는 임기를 사퇴하면서까지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의장이 트럼프의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는 연준이 갑자기 둘로 갈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 수도 있거든요. 최악의 경우는. 그러니까 연준 애들은 여전히 그 세 명의 브레인하고 색깔이 비슷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사들도 약간 매파로 표준시켜가지고 얘가 재정정책 써가지고 물가를 너무 자극하기 전에 금리 인상을 조금 높여가지고 어느 정도 제어 및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의장이 갑자기 트럼프랑 똑같은 얘기를 해버리면 이 안에서 치고받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갑자기 와리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연준이 와리가리를 하면 시장은 뭘 봐야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일단은 그 트럼프의 논리가 뭐냐면 아니 연준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그게 다 물가 오른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재정 확장 정책을 쓰면 그게 잠재 성장률을 높여가지고 물가 압력을 높이지 않고도 성장이 가능하다. 뭐 증세 없는 복지 뭐 이런 듯한 느낌을 얘기를 한 건데 그 얘기 그대로 파월이 두 번째 청문회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일단 옐런도 파월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시장을 달래야 되는데 뭐라고 갑자기 달래야 될지 놀래서 그냥 트럼프가 한 말을 갖고 온 거거나 뭐 아니면 일단은 물가가 그렇게 오른다고 얘기를 하면은 연준 의장이 의회 청문회 나와가지고 물가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하면 앞으로 금리 졸라 올릴 거다 그 말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그렇게 빨리 오르지 않을 거라고 달래려고 하다 보니까 얘기가 갖고 온 건지 아니면 진짜 트럼프가 하라는 대로 아예 그냥 트럼프 쪽으로 붙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는 그래서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는데 말을 안 하니까 속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되는데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의사록 나오는 거 안에서 뭐 물어뜯고 싸우고 이렇게 되면 피곤하다. 연준의 정책이
캡처 마크가 달리면 피곤해져요. 지금까지는 연준은 시장을 늘 달래오고 주도해 왔는데 이렇게 가이던스도 제공하고 근데 연준 자체가 리스크가 돼버리면은 이거 좀 머리 아플 수가 있겠다. 시장은 또 약간 조울증이 올 수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지켜봐야 되겠고 이건 뭐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 보면 그 1부 마지막에 연준이 이제 와리가리를 하거나 뭐 시장 주도력을 잃으면 리스크가 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꼭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바로 하락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경기가 이제 확장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굳이 부양책을 쓸 필요가 없는데 트럼프가 지금 부양책을 쓰잖아요. 그러면 천천히 올라가서 이 과정을 다 즐겨가서 이 상승장을 더 길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연준 입장에서는 지속 가능 성장을 가야 되는데 트럼프 입장은 당장이 성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5년 동안 해먹을 수 있는 거를 2년 안에 해먹어가지고 빨리 끝을 내는 그게 리스크라는 거예요. 초반에는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 있지. 아니, 초반에 그게 더 좋아 보이죠. 왜? 물가가 올라가고 하는데도 트럼프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고 하는데도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안 따라와주면 그게 이제 버블을 형성하게 되고 심각해지면 나중에 금리를 급하게 올리면서 이 사이클이 조기 종료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당장 재선이 중요하잖아요. 트럼프 퍼스트잖아. 연준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의중이 궁금하다라는 거고. 자, 오늘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 이번 주의 차트는 이걸로 보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8년 서브프라임 직전까지 최근에 가장 좋았던 시기, 가장 강세장이었던 시기에도 두 번 다시 오기 힘들 것 같은 그런 시장에도 이 5년 동안 도대체 10%대의 조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20%대 세 번 늘 파도는 근데 파도가 치는 건 알겠는데 파도가 매번 똑같이 치지 않아요. 한 번은 높았다가 한 번은 낮았다가 하는 거예요. 그 높은 파도가 7번, 완전 높은 헤일이 3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년 동안 10%대 조정을 한 번도 안 보였던 애가 2007년이었는데 그때가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지나서 보면 이렇게 한번 꾹꾹 눌러주는 게 더 갈 수 있는 도약의 기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장 2월 초에 빠진 이후로 약간 그 사람이 한 대 맞고 나니까 뭐 이렇게 의기소침해진 분들도 계신데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너무 자주 있어 왔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왜 아이들 클 때 왜 자연분만이 왜 그게 좋다 그 제왕절개는 나오는 날짜까지 다 통제를 할 수 있는데 왜 자연분만이 좋다고 얘기하느냐. 여자의 질을 통해서 나오면 거기서 적당한 세균과 이런 것들이 되면서 저항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또 흙도 파먹고 이러면서 이제 약간의 세균에 노출되면서 저항력을 키워가면 그게 더 무균실을 키우면 더 위험한 거잖아요. 왜 저항력을 키울 기회를 못 얻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회초리를 맞아야 오히려 더 건강하고 너무 오냐오냐하면 싸가지를 상실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 때리다가 요즘 그냥 한 대 확 때렸다고 해가지고 또 아동 학대다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만한 데가 됐고 더 안 하면 애가 완전 싸가지를 겁을 상실할 것 같아서 시장에 때려준 거라고 보면 되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당장 뭐 이렇게 수익이 나고 이런 것보다는 워렌 버핏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은 자산순이 아니다. 그건 당연하죠. 재산이 90조 있는 사람이 돈이 는다고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하나도 와닿지가 않아요. 아니 내가 재산이 90조인데 95조가 된다는데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느낌이 있겠습니까? 근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였더라고요. 부자가 되는 과정을 즐기라는 겁니다. 과정. 지금 빨리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왜? 부자 돼도 생각보다 별로 좋은 거 없습니다. 저도 뭐 어설프게 한 40년 살아봤는데요. 돈이 없으면 불행한 건 확실해요. 근데 돈이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건 맞더라고요. 왜? 돈이 있으면 아무 일이 안 생기기 때문에 무료예요. 예전에는 돈이 없을 때는 삶이 고통이었는데 돈이 있을 때는 삶은 권태로 바뀝니다.
늘 무료하고 어느 정도 자산이 쌓이면 일이 잘 된다 한들 큰 변화 안 생기고 이 일이 꼬꾸라진다 한들 내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 약간 심드렁해져요. 새로울 게 없는 거죠. 예전의 열정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약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70세 넘어가지고 막 휠체어 타면서 부자가 되자 이건 싫은데 그래도 저는 한 40대 중반 정도에 은퇴하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은퇴라는 게 그렇다고 주식 다 적고 어디 가가지고 뭐 모히또 가가지고 몰디브를 마시냐 이게 아니고 그냥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은 완전히 없앴으면 좋겠다. 정말 내가 좋아서 하는 일만 하는데 그걸로 통해서도 경제적 그 베네핏 발생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걱정이 없을 내 삶을 지킬 정도로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생계 전선에서 은퇴하는 거죠. 이 업계에서 은퇴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그래서 보통 60세, 65세에 은퇴라고 하는데 저는 늦어도 50세까지 은퇴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때부터는 다 시스템화 시킬 거예요. 시스템화 시켜서 나는 내가 하고 싶고 그 중에 내가 하고 싶은 것 중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이제 좀 더 시간과의 여유를 찾으면서 이제 또 다른 아이디어가 나오면 또 한번 움직여보고 뭐 그런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냥 그게 이제 부자죠. 그게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자가 되는 과정을 좀 같이 즐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